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강원도 설악산의 깊은 숲속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무섭지는 않았지만 이어질 일들은 분명 그럴 터였다. 새벽녘, 검은 SUV 한 대가 속초시 근처 한계령 고개의 진흙탕 길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안개가 낮게 깔려 풍경을 비밀의 베일로 덮었고 유일한 소리는 소나무 사이로 흐르는 계곡 물소리뿐이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가죽 구두는 이 험한 지형에 비해 지나치게 깨끗했다. 그의 표정은 앞으로 할 일에 비해 너무나 평온했다. 김영훈은 디자이너 정장의 소매를 정리하며 뒷문을 열고 손을 뻗었다. 그가 꺼낸 것은 붉은 담요로 안감이 된 큰 바구니였다. 바구니 안에서 떨리는 듯한 가냘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곧이어 혼란과 공포로 가득한 또 다른 울음소리가 합쳐졌다. 쌍둥이 아기들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울렸다. 김영훈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아기들을 보지 않았다. 작별의 말도 속삭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곧장 강변으로 걸어가며 값비싼 구두가 한 걸음마다 지늘게 잠겼다. 아무도 모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 그는 젊은 피아니스트 박민서와 관계를 맺었고 그녀를 유혹한 뒤 정치적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버렸다. 박민서는 출산 중 위험한 상황에서 죽었고 이제 마지막 골칫거리가 남아있었다. 깊은 숨을 내쉬며 강철처럼 차가운 눈으로 김영훈은 바구니를 한계천의 흐름 속으로 밀어넣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안개를 뚫고 울려 퍼졌지만 들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물이 바구니를 삼키는 모습을 지켜본 뒤 차로 돌아갔다. 하지만 누군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나무 그림자 뒤, 쓰러진 소나무 뒤에 숨어있던 이는 퇴역한 진돗개, 백호였다. 백호는 귀를 세우고 울음소리에 반응하며 폭발물 탐지와 실종자 수색으로 단련된 눈은 천천히 떠내려가는 바구니에 생명줄처럼 고정되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백호는 그림자에서 뛰쳐나와 젖은 풀과 진흙을 튀기며 김영훈의 차가 길에서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달렸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본능으로 바구니에 다가갔다. 이빨로 바구니의 낡은 손잡이를 단단히 물었다. 예상보다 무겁고 물살도 거셌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아기들은 흠뻑 젖어 추위에 떨며 얼굴은 울음으로 붉어졌고 작은 주먹을 공포에 휘둘렀다. 백호는 힘껏 헤엄쳐 바구니를 강변으로 끌어냈고 언덕 너머 속초시 외곽의 농가를 향해 달렸다. 이 이야기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우리의 채널에 가입해주세요. 는 충성, 용기, 그리고 선한 수호자의 힘을 전하는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공유함으로써 세컨드 찬스를 믿는 사람들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 농가는 이수진과 이태호 부부의 것이었다. 조용한 삶 속에서 여러 차례 마음의 상처를 겪은 두 사람이었다. 수진은 과거 간호사로 일했지만 지역 병원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다. 두 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갖는 꿈을 포기할 뻔했지만 그들은 동물들, 특히 2년 전 퇴역 후 입양한 백호에게 모든 애정을 쏟았다. 그 아침 수진이 마지막 씨앗을 뿌리고 있을 때 낯선 긴박한 짖음이 들렸다. 돌아보니 백호가 너구리를 쫓는 줄 알았지만 눈앞의 광경에 그녀는 얼어붙었다. 백호는 흠뻑 젖어 다리가 떨리고 있었고 붉은 천으로 덮인 바구니를 물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바구니 안에서 들렸다. 태호, 그녀가 외쳤다. 빨리 와. 두 사람은 달려가 백호가 발치에 조심스레 바구니를 내려놓는 모습을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수진이 젖은 담요를 벗기자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신생아 그녀는 숨을 삼켰다. 쌍둥이, 두 개의 작은 얼굴이 떨면서도 살아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태호가 집 안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고 백호는 현관을 떠나지 않고 경계를 섰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움직여 아기들을 닫고 따뜻하게 하며 호흡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아기들은 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담요를 풀 때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금빛 로켓 펜던트였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잘 아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김씨 가문의 거야. 태호의 눈이 어두워졌다. 김영훈, 그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아직은. 우리가 뭘 상대하는지 알 때까지. 이 밖에서 백호는 창문 아래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감시했다. 그리고 아기들이 마침내 잠들어 일단 안전해졌을 때 수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버려졌지만 잊히지는 않았다. 농가는 고요했다. 잠든 쌍둥이의 부드러운 숨소리와 아침 햇살이 벽을 따뜻하게 만드는 나무의 삐걱거림만 들렸다. 수지는 소파 옆에 앉아 아기들을 지켜보았다. 신선한 수건에 쌓인 그들의 작은 가슴이 리드미컬하게 오르내렸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버려졌어야 할 아이들이 살아있었다. 태호가 주방에서 2개의 머그컵을 들고 나타났다. 따뜻한 우유야, 그가 말했다. 분유는 아니지만 뭐라도 될 거야. 수지는 컵을 받아들고 거의 마시지 않았다. 백호가 데려온 이후로 그녀의 눈은 아기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금빛 로켓 펜던트가 테이블 위에 놓여 의미심장하게 빛났다. 이 문장,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장식이 아니야. 김씨 가문의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봤어. 그들의 가문 문양의 일부야. 태호가 몸을 숙이고 손을 맞잡았다. 그러니까 김영훈이 이 아이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는 이 아이들을 없애고 싶었어. 태호가 날카롭게 숨을 내뱉으며 이마를 문질렀다.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해. 누구? 보안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들은 김영훈의 돈으로 움직여. 정말로 이 아이들을 지킬 거라고 생각해? 그는 힘이 있어. 태호. 이 아이들이 사라지길 바랐다면 이미 이야기는 쓰여진 거야. 우리가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 리 없었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해? 숨기는 거야. 그녀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을 지켜. 백호가 문 근처에서 움직이며 귀를 쫑긋 세웠다. 그는 집에 데려온 이후로 긴장을 풀지 않았다. 본능이 풀가동 중이었다. 수지는 예전에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백호가 마을에서 데려왔을 때 배지가 없어도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물자가 필요해. 그녀가 말했다. 기저귀, 진짜 분유, 아기 옷 최은미에게 전화할게. 그녀는 나한테 빚이 있어. 태호가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밖에 들판은 아침 햇살에 금빛으로 빛났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제 연약하게 느껴졌다. 수지는 유리창을 등진 채 말했다. 만약 누군가 찾아온다면 이미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나를 거쳐야 할 거야.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이며 작은 쌍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오후 태호가 마을로 나간 동안 수지는 로켓 펜던트를 안방으로 가져가 열었다. 금빛 장식 안에는 물에 젖어 구겨진 사진이 접혀 있었지만 분명 박민서였다. 큰 갈색 눈, 섬세한 손, 그리고 너무도 희망에 찬 미소. 수지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민서의 음악이 떠올랐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커뮤니티 센터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서울로 떠났다고 했다. 다른 이들은 더 어두운 소문을 속삭였다. 작은 울음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쌍둥이 중 하나가 움직이며 주먹을 쥐고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레 그를 안아 올렸다. 그는 이제 따뜻했고 추위로 창백했던 피부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품에서 진정했고 마치 그곳이 그의 자리인 듯 했다. 다른 쌍둥이도 움직였고 그녀는 두 아이를 무릎 위에 안았다. 그들은 거의 똑같았지만 오른쪽 손목 안쪽에 작은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너희는 그냥 아기가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다. 증거야.
그날 밤 태호가 물자를 잔뜩 안고 해질녘 전에 돌아왔다. 수지는 장작 스토브 근처에 부드러운 요와 베개로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쌍둥이는 아직 이름도 입양처도 없었지만 사랑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아직 이름을 짓고 싶지 않아 태호가 잠든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나는 짓고 싶어. 수진이 대답했다. 어떤 아이든 숨겨져 있더라도 이름이 필요해.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속삭였다. 민준과 민혁, 천사의 이름. 지금의 너희는 그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태호가 얼어붙었다. 다시 두드리는 소리, 이번엔 더 강하게. 수지는 본능적으로 쌍둥이를 끌어안았다. 백호가 구석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태호가 문으로 다가가 수진을 보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문을 열었다. 현관에 검은 정장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날카로운 턱과 뒤로 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건장하고 말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키 큰 남자가 말했다. 김씨 가문에 도난당한 물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쌍둥이를 아는 소나기가 강해졌다. 태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는 말하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집안에서 수지는 쌍둥이에게 속삭였다. 조용히, 사랑하는 아가들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농가 밖, 태호는 현관에 서서 팔짱을 끼고 낯선 두 남자와 대치했다. 키 큰 남자가 커플링크를 정리하며 정중히 미소 지었다. 저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이쪽은 최동혁, 김씨 가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귀중한 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 금빛 로켓, 꽤 오래된 물건으로 감정적 가치가 큽니다. 전직 직원이 훔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태호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유감이네요. 우리 집에선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러자 건장한 남자가 태호의 등 뒤, 정면 창문 쪽으로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그 직원이 이 시골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민재가 말을 이었다. 이상한 움직임, 낯선 사람, 여성이든 누구든 보셨나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조용히. 살고 있어요. 이 근처에선 사람을 거의 안 만나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집안에서 들렸다. 강민재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이 날카로워졌다. 아이들이 있으신가요? 이씨 성함. 태호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없어요. 이상하네요. 강민재가 말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태호는 짧게 웃었다. 수진의 라디오예요. 오래된 드라마를 들으면서 재생하죠. 늘 누가 죽거나 출산하는 소리가 나요. 두 남자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집안에서 수진은 복도에 서서 쌍둥이를 세게 안고 벽에 등을 댄 채 심장이 귀에서 울렸다. 백호가 그녀 앞에 서서 근육이 긴장된 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다시 가벼운 노크 소리가 울렸고 백호가 날카롭게 짖었다. 한 번, 또 한 번 남자들은 현관에서 놀라 뒤로 물러섰다. 당신에게 꽤 경계심이 강하네요. 강민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퇴역 진돗개라서요. 태호가 말했다. 낯선 사람을 싫어하죠. 위협으로 보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겁니다. 강민재는 딱딱한 미소를 지었다. 다시 연락드리죠. 두 남자는 어두운 세단으로 빠르게 걸어가 타이어가 자갈을 긁으며 사라졌다. 태호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숨을 내쉬었다. 수진이 쌍둥이를 안고 뒤에 나타났다. 다시 올 거야의 태호가 말했다. 그날 밤 쌍둥이가 밥을 먹고 태호가 오래된 나무 상자로 만든 임시 요람에서 잠든 후 수진은 로켓을 테이블로 가져왔다. 보여줄 게 있어. 그녀는 다시 로켓을 열었다. 이번엔 민서의 작은 사진 뒤에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 안감에 봉인된 접힌 종이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그것을 꺼냈다.
태호가 다가왔다. 거기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예진 그리고 그 아래에 쓰인 문구. 무슨 일이 있으면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어? 윤예진 태호가 속삭였다. 약초 할머니야. 한계령 마을에 살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그녀를 믿었어. 태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혜진 할머니는 이제 80세 가까이야.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래서야. 수진이 대답했다. 안전한 거야.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어.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을 때 찾아오는 고요함이었다. 그녀를 만나러 가야 해. 수진이 말했다. 오늘 밤은 안전하지 않아. 기다리는 것도 안전하지 않아. 이태호는 잠든 쌍둥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을 꺼낼게. 안 돼. 수진이 재빨리 말했다. 너무 시끄럽고 눈에 띄어. 카트로 갈 거야. 그녀는 창밖을 보며 백호가 별빛 아래 경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도 데려갈 거야? 몇 분 후 쌍둥이를 단단히 싸서 짚을 깐 카트에 눕혔다. 백호는 조용히 옆에서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정확했다. 윤혜진의 집으로 가는 길은 길고 어두웠지만 수진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백호가 옆에 있고 코트 주머니에 로켓이 있다면? 그녀는 쌍둥이를 내려다보았다. 조금만 버텨, 아가들아. 곧 도착해. 윤혜진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은 오래된 소나무 사이를 굽이쳤고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조용한 파수꾼 같았다. 카트 바퀴가 삐걱거리고 부츠 아래 자갈이 리드미컬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백호의 부드러운 숨소리와 쌍둥이의 이따금 나는 울음소리 외의 유일한 소리였다. 멀리서 희미한 랜턴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직 안 잤네. 태호가 속삭였다. 늘 그렇지. 수진이 대답했다. 할머니는 자정까지 차를 끓이며 바람과 이야기한다고 했어. 오래된 목조집이 눈에 들어왔다. 기울어졌지만 튼튼했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셔터 틈으로 촛불의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노크하기 전에 문이 열렸다. 윤혜진이 문틀에 서서 작고 근육질인 몸에 라벤더빛 쇼를 두르고 있었다. 은빛 머리는 느슨한 쪽으로 묶였고 부싯돌처럼 날카로운 눈이 그들을 훑었다. 언제 올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가 간결히 말하며 옆으로 비켰다. 수진과 태호는 놀란 시선을 교환했지만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백호는 조용히 뒤를 따르며 머리를 낮추고 경계했다. 오두막은 따뜻했고 말린 허브가 매달려 있고 냄비와 먼지 쌓인 책 선반으로 어지러웠다. 공기는 페퍼민트와 시간 자체 같은 오래된 냄새로 가득했다. 윤혜진이 벽난로를 가리켰다. 앉아. 그 아이들에게 따뜻함이 필요해. 이태호는 여전히 단단히 쌓인 쌍둥이를 담요로 안감된 바구니에 조심스레 놓았다. 백호는 즉시 옆에 누워 보호하듯 몸을 말았다. 수진이 몸을 숙이고 금빛 로켓을 손바닥에 쥐었다. 민서를 아셨어요. 윤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부드러워졌다. 민서는 손녀 같았지? 매주 일요일 교회 후에 내 허브 정원에서 피아노를 치러 왔어. 그녀의 음악은 빛 같았어. 수진의 목이 메었다. 이건 아기들이 들어있던 바구니에서 찾았어요. 강해. 김영훈이 이 아이들을 죽이려 했어요. 노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로켓을 받아들었다. 이 날이 올까봐 늘 두려웠지? 민서는 잘못된 남자를 믿었어. 그는 그녀를 매혹했고 파괴했지. 태호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왜 도망치지 않았나요? 시도했지. 윤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임신을 알았을 땐 이미 그가 위협하고 있었어. 그녀를 짓밟겠다고 했지?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몰래 여기 왔어. 출산 후 도망칠 계획이었지? 출산 중에 죽었죠.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합병증. 병원에 있어야 했지만 김영훈은 그녀를 그의 통제 아래 있는 시설로 옮겼어.
도움을 청할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출혈로 죽었지. 방 안은 무겁고 쓰라린 침묵으로 가득 찼다. 쌍둥이 중 하나가 움직이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백호가 부드럽게 코로 그를 건드려 다시 잠들게 했다. 그의 아이들이에요. 태호가 말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리고 민서의 아이들이기도 해. 윤혜진이 덧붙였다. 즉, 그의 재산뿐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죄의 상속자이기도 하지. 수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돈은 필요 없어요. 이 아이들이 안전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윤혜진이 미소 지었지만 그 뒤에는 철같은 의지가 있었다. 좋아. 그럴 거야. 너희의 모든 용기가 필요할 테니까. 그녀는 일어나 벽난로 근처에 오래된 나무 상자로 걸어가 낡은 봉투와 편지 뭉치를 꺼냈다. 민서가 이걸 남겼어.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편지, 영수증, 그리고 진실의 태호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김영훈의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처음엔 사랑의 말, 나중엔 차갑고 위협적인 요구. 수지는 민서의 죽음 몇 주 전에 페이지를 펼쳤고 손가락이 떨렸다. 조용히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음악을 다시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할 거야. 윤혜진이 수진에게 말했다. 보안관에게 갈 수 없는 이유를 알겠지? 김영훈은 많은 걸 장악하고 있어. 하지만 그의 누나, 김지연은 달라. 그녀는 늘 그를 의심했지. 그녀에게 다다를 수 있다면 수진이 손을 뻗었다. 어떡해요? 그녀는 내일 아침 속초 농산물 시장에 있을 거야. 윤혜진이 차를 따르며 말했다. 지켜보고 귀 기울이고 있어. 태호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다가가서 당신 동생의 아이들이에요라고 말하는 건가요? 윤혜진이 작게 웃었다. 그건 나한테 맡겨. 하지만 주의를 끌 무언가가 필요해. 그녀의 시선이 백호에게 떨어졌다. 그가 이미 한 번 이 아이들을 구했지? 내일 또 할 거야. 밖에서는 바람이 소나무를 흔들며 경고처럼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작은 오두막 안에서는 불이 밝게 타올랐고 수지는 희망 같은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계곡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수지는 쌍둥이를 소박한 천으로 싸고 색바랜 스카프로 머리를 덮었다. 그들은 평범한 농가 가족처럼 보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윤혜진은 작은 카트에 말린 허브, 수제 비누, 라벤더 밤병을 쌓았다. 평소의 시장 진열이었지만 오늘의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었다. 백호는 수진의 손목에 느슨하게 묶인 로프를 달고 옆에서 걸었다. 평온해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은 길가와 지평선의 인물을 모두 포착했다. 기억해. 윤혜진이 마을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널 때 속삭였다. 그녀는 파란 드레스에 나비 브로치를 달고 있을 거야. 눈에 띄지 않으면서 알아보길 원할 때 늘 그걸 달지. 속초 농산물 시장은 이미 북적이고 있었다. 갓 구운 빵, 옥수수, 갓 내린 커피 향이 떠돌았고 아이들은 노점 사이를 뛰어다니며 노인들은 달걀을 두고 투덜거리며 교환했다. 수지는 눈을 내리깔았고 쌍둥이는 천으로 덮인 바구니에 숨겨져 있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조용했고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했다. 윤혜진은 중앙분수 근처에 테이블을 차렸다. 서두르지 않고 손은 침착하게 라벨을 붙이고 선을 열었다. 그녀는 완벽히 통제하고 있었다. 수지는 허브 재고를 확인하는 척하며 지나가는 인물을 모두 관찰했다. 백호는 발치에 가만히 앉아 군중을 바라보았다. 11시가 조금 지난 시점, 수지는 그녀를 보았다. 단정한 파란 드레스의 우아한 여성이 사과 노점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밀짚 모자가 얼굴을 가렸지만 수지는 목깃의 나비 핀의 반짝임을 보았다. 그녀는 혼자였고 호의도 없이 눈을 움직이지 않고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윤혜진의 손이 움직였다. 테이블에 작은 라벤더 다발이 여성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녀가 멈춰 그것을 주워 돌려주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윤혜진이 미소 지었다.
라벤더는 민서가 좋아했죠. 추운 날 햇빛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어요. 여성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이 윤혜진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알아봄이 교차했다. 그녀를 아셨어요. 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라도 한잔 할래요. 그녀가 노점 뒤에 작은 벤치를 가리켰다. 여긴 조용해요. 김지연, 김영훈의 누나는 손을 뻗어 앉으며 손을 맞잡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수지는 군중을 계속 관찰했다. 그리고 그때 농가를 방문했던 똑같은 검은 정장의 남자 2명을 보았다. 그들은 물건을 사지 않았다. 얼굴을 훑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쪽으로 걸어왔다. 백호, 수진이. 속삭였다. 개의 귀가 쫑긋 움직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백호가 뛰쳐나갔다. 근처에 빈 나무 상자가 쌓인 노점으로 돌진해 큰 소리를 내며 쓰러뜨렸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고 과일이 시장 광장에 굴러다녔으며 상인들이 소리쳤다. 남자들은 혼란 속에서 걸음을 멈췄다. 백호는 군중 사이를 누비며 테이블을 뛰어넘고 맹렬히 짖었다. 수지는 그 순간을 이용해 윤혜진과 지연 옆에 무릎을 꿇었다. 윤혜진이 여성의 손바닥에 접힌 종이를 밀어넣었다. 오늘 해질녘. 이 주소로 혼자 와 지연이 한 번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갑자기 눈물로 빛났다. 그녀는 수진을 지나 바구니에 눈을 떨어뜨리고 잠시 멈췄다. 정말 아름다운 아기들이네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바구니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댔다. 잘 돌봐줘요. 수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 후, 백호는 평온하게 돌아와 바구니 옆에 곧장 걸어가 누웠다. 흐트러진 정장의 남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윤혜진은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에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일부가 끝났어. 수지는 민준과 민혁을 내려다보았다. 두 아이는 혼란 속을 잠으로 보냈다. 이분은 그녀가 물었다. 윤혜진이 언덕 위에 모이는 구름을 보았다. 그건 내일이야. 그녀가 말했다. 폭풍이 올 거야. 늦은 밤, 하늘은 어두워졌다. 산 위에 구름이 무겁게 쌓였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날카롭게 휘몰아쳤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큰 무언가가. 윤혜진의 오두막 안에서는 불이 밝혀졌고 죄책감으로 반짝이는 촛불이 쌍둥이를 담요와 부드러운 천으로 안감된 손술의 바구니에 눕혀놓았다. 수지는 민혁을 안고 방을 걸었고 태호는 창문 자물쇠를 다시 확인했다. 그녀가 올 거야. 윤혜진이 흔들의자에서 말하며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이 나는 차를 홀짝였다. 지연은 어머니의 딸이지 동생의 딸이 아니야. 그녀에겐 우리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 백호는 뒷문 근처에 누워 바람이 셔터를 스칠 때마다 귀를 세웠다. 정확히 7시, 나무 너머 들판에 헤드라이트가 비쳤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윤혜진은 늘 그렇듯 침착하게 일어났다. 들여보내. 이지연은 차에서 내려 폭풍 속으로 걸어 나왔다. 어두운 코트와 책 넓은 모자를 쓰고 리본으로 묶인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다. 눈은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긴 자세는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틀리지 않았어. 그녀가 집에 들어오자 간결히 말했다. 민서의 의료 기록을 봤어? 동생은 그녀를 출산 전에 군 병원에서 빼냈어. 직원 2명을 매수해 그녀를 격리시켰지. 수지는 침을 삼켰다. 그녀는 죽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래, 죽지 않아도 됐지. 태호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백호가 날카로운 으르렁을 냈다. 다음 순간 나무 사이로 또 다른 헤드라이트가 나타났고 이어 세 번째가. 지연이 얼어붙었다. 그가 나를 따라왔어. 태호가 문에 빗장을 걸었다. 여기를 어떻게 안 거지? 내 전화기에 추적기를 붙였을 거야. 그녀가 죄책감으로 떨며 말했다. 시장에서 따라왔겠지. 윤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아기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양탄자를 걷어내고 나이에 비해 놀라운 힘으로 숨겨진 문을 열었다. 수지는 쌍둥이를 안고
태호는 손전등을 들었다. 백호는 주저없이 뒤를 따랐다. 그리고 윤혜진이 등을 곧게 폈다. 노크 소리가 울렸을 때 그것은 예에 바르지 않았다. 김영훈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독성이 있었다. 혜진, 거기 있는 거 알아. 답을 얻지 않고 돌아가지 않을 거야. 윤혜진이 스스로 문을 열었다. 그는 비에 젖어 값비싼 코트가 빛났고 분노로 턱이 굳어 있었다. 그의 뒤에는 장승 같은 두 남자. 이거 놀랍네. 윤혜진이 비꼬듯 말했다.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야. 부모 세탁하느라 바빴지 않았어. 영훈은 그녀를 밀치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 상어처럼 날카롭게 방을 훑었다. 어디 있지? 누구? 윤혜진이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이 집의 아기들은 내 이야기 속에만 존재해. 게임하지 마. 그가 소리쳤다. 내 아이들을 내놔. 너는 그들을 강해버렸어. 윤혜진이 말했다. 내려놓는 순간 권리를 잃었어. 영훈의 턱이 꿈틀거렸다. 협조하지 않으면 여기를 수색하라고 할 거야. 필요하다면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윤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영장이 필요할 거야. 너희 부하들이 참을성 많다고 하지만 내 차는 천천히 끓거든. 지하실에서 수지는 촛불 아래 쌍둥이를 흔들고 있었다. 민혁이 작게 울었지만 민주는 차분했다. 백호는 숨겨진 문을 가로질러 조용한 벽처럼 몸을 세웠다. 태호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가 얼마나 끌 수 있을까? 버틸 거야. 수진이 속삭였다. 늘 그래? 오두막 안에서 영훈이 윤혜진에게 다가갔다. 찾아낼 거야. 아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찾지 못해. 갑자기 밖에서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다. 이어 사이렌. 빨강과 파랑 불빛이 벽을 비췄다. 목소리가 외쳤다. 윤혜진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최경찰 서장에게 차와 녹음 테이프를 보냈다고 했던가.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보안관과 2명의 제복 경찰이 돌진했다. 김영훈 씨, 최 서장이 말했다. 아동학대, 살인, 사법방해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손을 등 뒤로 하세요. 영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증거는 없어. 윤혜진은 침착하게 피아노 모서리로 걸어가 건반 아래 숨겨진 버튼을 눌렀다. 민서의 목소리가 방에 울렸다. 제발, 그들의 아이야. 이렇게 하지 마. 영훈은 창백해졌다. 지하실에서 수지는 그 소리가 내려오는 것을 듣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백호, 수호자이자 전사이자 친구는 낮고 마지막 으르렁을 냈다. 아침 햇살이 윤혜진의 오두막을 둘러싼 들판에 쏟아졌다. 폭풍 후의 금빛 고요함은 평온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했다. 김영훈은 자정전에 체포되었다. 최경찰서장의 팀은 녹음, 민서의 편지, 마침내 나선 여러 전직 직원의 증언을 회수했다.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오두막 안, 수지는 벽난로 옆에 앉아 민혁을 무릎에 안고 민주는 태호의 가슴에서 잠들어 있었다. 방 건너편에서 지연은 민서가 쓰고 윤혜진에게 맡긴 얇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내 아들들에게 라는 편지가 시작되었다. 언젠가 너희가 충분히 강해져 이 진실을 이해할 때 이걸 알아줘. 너희는 결코 원치 않았던 아이들이 아니야. 내 음악, 내 빛,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바친 이유였어. 지연은 눈을 닫고 편지를 수진에게 건넸다. 내가 가져야 해. 그녀가 속삭였다. 넌 그들을 본 순간부터 엄마였어. 최경찰서장이 조용히 노크하며 들어왔다. 레인코트 아래 배지가 빛났지만 얼굴은 부드러웠다. 공식적으로 결정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법원은 지연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인정했고 수진과 태호를 법적 공동보호자로 지정했어요. 아무도 이 아이들을 빼앗을 수 없어요. 절대. 수진은 눈물을 글썰비며 미소 지었다. 태호는 눈을 감고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백호는 창문 옆에 웅크리고 꼬리를 가볍게 쳤다. 그는 밤새 잠들지 않았고 이제야 쉬었다. 그 주 후
그들은 민서가 아들들을 위해 비밀리에 구입했던 장미저택으로 돌아갔다. 한때 잊혔던 야생장미와 바람의 언덕에 둘러싸인 저택은 이제 생명으로 가득했다. 보육실은 청소되고 새로 칠해졌으며 벽에는 음표가 춤췄고 새로 닦인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대연회장에는 민서의 오래된 스카프가 걸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기념일에 친구와 이웃들이 저택에 모였다. 백호가 현관 위에 새겨진 명판을 공개했다. 박민서의 어머니, 음악, 세컨드 찬스의 지부 속초시립 오케스트라가 민서의 마지막 작품을 연주했고 태호가 쌍둥이를 햇빛 속으로 데려나왔다. 민혁은 작은 손을 군중에게 흔들었다. 민주는 까르르 웃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수지는 이유 없이 피아노에 앉았다. 왜인지 몰랐다. 그냥 끌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자 건반은 기다렸다는 듯 응답했다. 쌍둥이가 돌아보며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피아노가 울리기 시작했다. 수진의 손만은 아니었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그것은 민서의 멜로디였다. 아직 악보에 쓰이지 않은 새로운 것, 부드럽고 기쁨으로 가득하며 빛으로 넘쳤다. 공기가 고요해졌고 정원에서 노는 아이들도 멈췄다. 민준과 민혁은 음악을 향해 기어가 나란히 앉아 건반에 손을 얹었다. 그들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쳤고 마치 음표가 늘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았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윤혜진은 장미덤불 근처 의자에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직 여기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건반에 뺨에 스치는 바람의 숨결에 백호가 일어나 천천히 피아노 벤치로 걸어가 쌍둥이의 발에 회색 털을 부드럽게 기댔다. 군중은 조용했다. 우는 이도, 그저 미소 짓는 이도 있었다. 모두가 이해를 초월한 무언가를 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수지는 민혁을 안고 현관에 서 있었고 태호는 민준을 흔들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별을 올려다보았다. 지켜봐줘, 그녀가 속삭였다. 이 아이들은 안전해. 사랑받고 있어. 등 뒤로 나무 사이를 부드럽고 선율적으로 바람이 불었다. 백호가 현관으로 나와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착한 아이 그는 그녀에게 기댔다. 안에서는 피아노가 마지막 몇 음을 연주했다. 밖에서는 달빛의 하얗고 부드러운 장미가 피어났다. 그리고 기억과 선율 사이 어딘가에서 박민서가 미소 지었다.